우리 감초는 이 육수 낼 때 많이 넣죠. 소스 만들 때도 넣고 한식에서 되게 많이 쓰이고 뭐 이제 중식이나 아니면 고기 삶을 때도 많이 들어가는데요. 감초는 단맛을 내는 소재 중에 가장 깁니다. 가장 길게 단맛이 유지가 됩니다. 그 설탕보다 서너 배 이상 단맛이 유지가 됩니다. 뒤로 쭉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감초를 한방이나 한약 쪽에서 많이 넣는 건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이 쓰긴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요리에는 뭐 별로 독성 있는 재료가 없으니까 그 기능보다는 설탕의 분명한 단맛 말고 는 듯 아는 듯 오랫동안 단맛이 나는 것을 희망할 때 쓰죠. 대표적으로 이제 오양장육이나 족발 만들 때 감초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양념이 진한 분말 베이스나 이런 진한 맛으로 이제 어떤 고기를 삶아서 이렇게 차게 내는 제육 말고 따뜻하게 내는 이제 수육으로 먹을 때는 또 이제 감초가 또 역할을 하고요. 고기 젤 때 그 감초 분말을 양념육 원료로 같이 섞으시는 노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 담글 때도 감초 분말을 사용을 해서 그 김치 특유의 쓴맛을 줄여주시는 김치 공장이나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월계수잎은 동양에서는 뭐 그냥 고기 삶을 때 하나씩 넣는 거 아니야? 뭐 이러고 생각하겠지만 서양에서는 되게 영적인 향신료죠. 되게 중요한. 예. 각종 의식에 월계수관이 빠지지 않게 등장을 하고 되게 성스러운 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에서는 월계수잎을 다루는 걸 되게 많이 배우기도 하죠. 근데 월계수잎의 특징은 얘가 수용성이 아닙니다. 지용성이라 여기 알코올이나 오일에 잘 녹지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수 같은 걸 낼 때 월계수잎 이제 고기 젤 때나 이럴 때 하나씩 빠뜨릴 때 사실 생각보다 많이 우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월계수잎을 단기간에 빨리 우리기 위해서는 올리브 오일 같은 데 담궈 갖고 좀 확실하게 향을 쫙 뺀 다음에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양식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그 한식 양념육에는 월계수잎이 썩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한식스러운 이제 풍미가 월계수잎의 향기 물질 시네올이나 유제놀 같이 이런 성분들이 되게 음식을 양식스럽게 좀 잘못 이렇게 왜곡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기 젤 때는 그렇게 뭐 썩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돼지고기 삶을 때도 넣으시는데 그것 또한 좀 약간 완전 한식 스타일의 고기가 아니라면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LA 갈비 같은 데는 저 메뉴 이름에 영어가 들어가서 그런가 LA 갈비 젤 땐 또 월계수잎이 의외로 또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용도에 따라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엄청나게 훌륭한 많은 셰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예. 당신 훌륭한 음식을 만들고 싶어? 정말 그 멋지고 근사한 음식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가서 식자재 공부부터 다시 하고 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가장 최고로 훌륭한 음식의 시작은 어떤 식재료를 선택하고 어떤 식재료를 갖고 시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예. 사실 이제 오늘날 이제 그 되게 많은 여러 가지 그 변화가 있는 어떤 외식 시장에서 애지간한 상권 가면 고깃집만 해도 똑같은 삼겹살 메뉴가 그냥 한 골목에 20개씩 있고, 예, 그러잖아요. 뭐 대형 상권의 파스타집은 골목마다 10개가 넘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식당이 옆 식당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큰 출발은 식재료를 차별화하는 데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식 산업에서도 이 프레임을 어떻게 씌우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곳이 되게 힘들면 그 링을 떠나서 새로운 링을 찾아봐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식재료를 어떻게 차별화하는지 어떤 프레임에 내 브랜드를 식재료적인 어떤 가치를 집어넣는지의 측면에서 이 네 가지의 어떤 그 식재료 본질을 이 한 프레임에 집어넣어서 사고를 하는 프로세스를 한번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이런 거죠.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인플루언서가 아무리 많이 왔다 가고 뭐 유명인의 사인이 붙는다던가 TV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 식당이 단기적으로 잘 되는 데는 믿어 의심치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식당이 그 이후에도 계속 잘 되는 건 결코 그 미디어 덕분이 아닐 겁니다. 그 식당만이 특유하게 가지고 있는 좋은 경쟁력을 무언가 반드시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고 그런 것들을 찾는 여정의 시작이 이 식재료를 차별화하는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사실 이 키워드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은 푸드 비즈니스를 하시는 학자나 교수님이나 아니면 이제 연구개발자들이 주장을 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그 식재료의 품종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이 생육 환경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생육 방식으로 키웠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료를 먹이거나 어떤 농약을 쳤거나 어떤 이제 환경으로 키우거나의 문제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네 가지 중에 맨 마지막인 이 후처리 방식이 우리 셰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이자 처음이자 마지막 방식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란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계란은 난닥번호라는 제도를 얼마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죠. 이제 일반적으로 계란의 90%는 난각번호 4번입니다. A4 용지만한 케이지에서 친구들하고 옆에 고개도 못 돌리고 모이 먹고 물 먹고 자다가 알 낳고 죽고 이게 이제 난각번호 4번에 이 갇혀져 있는 케이지에 불쌍한 닭들이 동물복지 1도 없이 낳는 계란이죠.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계란, 식자재 계란의 거의 99.9%가 난각번호 4번 계란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계란 소비량이 그리 크지 않고 계란을 그냥 계란 후라이 같은 메뉴가 있다면 난각번호 1번이나 2번 계란을 갖고 계란 후라이 하나를 1,000원이 아니라 2,000원이나 3,000원을 내고 팔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내 가게만의 되게 좋은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이 중에서 두 번째 생육 환경의 차별화에 해당하는 겁니다. 1번 계란이 뭡니까? 완전 자연 방사잖아요. 예, 내 깔려 놓는 거죠. 막 들판에 막 자라게끔. 예, 그게 1번 계란. 2번 계란이 자연 방사를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은 이게 거대한 축사에서 비도 피하고 항생제 주사도 놓고 하면서 이렇게 키우는 게 2번 계란입니다. 그러니까 1번하고 2번 계란은 동물복지 계란으로 분리가 법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번 계란 말고 3번 계란은 A4만한 크기의 케이지가 너무 동물복지상 문제가 있다. 우리 조금 더 동물복지를 주자해갖고 조금 키웠습니다. A3만하게. 이제는 옆 친구하고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갇혀서 알을 낳죠. 그게 이제 3, 4번인데, 그러니까 3번은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3번, 4번은 우리가 마케팅할 수 있는 거리가 별로 없죠. 그렇지만 1번, 2번 계란은 우리가 이제 식재료 차별화 포인트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품종을 차별화하는 거를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이제 삼겹살집을 합니다. 예, 고깃집을 해요. 그런데 우리 라인에 고깃집이 한 10개가 있어요. 내가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새끼야. 근데 쟁쟁해. 막 일매출 막 1억, 월 매출 1억도 찍고 2억도 찍어. 근데 거기서 내가 오픈을 해야 돼.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것들을 저 같으면 차별화할 거냐면 품종부터 보겠어요. 딱 조사를 해보니까 다 YLD 삼원교잡종을 다 쓰네. 무슨 보성 녹돈이든 문경 약돌이든 다 그냥 3월 교잡종이에요. 품종은 그냥 다 그냥 똑같아요. 한 집이 듀록을 쓰네. 듀록. 쟤는 경계 대상 1호. 듀록 놔두고 10집 중에 9집은 내가 품종으로 한번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즘에 나온 품종 중에
난충맛돈을 쓰려다 보니까 난충맛돈은 물량이 좀 적어. 물량이 너무 딸려. 가장 최근에 개발된 지리산의 그 우리육돈을 가지고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 대신에 삼겹이 메인이 아니라 목살하고 이제 나머지 부위를 뭐 드라이랑 웨이시랑 교차 숙성해서 내가 뭘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한다면 품종에서 차별화가 1차적으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후처리 방식에서 내가 에이징이라는 방식으로 차별화를 또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식재료적으로 차별화를 딱 시작을 하면 그 나머지 가게의 나머지 컨셉을 풀기가 되게 쉬워집니다. 예, 되게 쉬워지고 또 확실하게 어떤 고객들이 볼 때 이 가게는 이런 게 확실히 다르구나라고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크게 재료의 차이를 구분짓는 게 식재료 프레임워크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고, 그게 안 된다면 생육 환경,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비료나 사료를 먹었는지, 맨 마지막에 이제 셰프가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브랜드를 고민하시거나 새로운 메뉴를 고민하실 때 이럴 때 이 페이지를 까먹지 마시고 캡처해 놓으셨다가 이거에 대입해서 한번 내가 새로 하고자 하는 메뉴를 한번 어떤 식재료를 써볼지 미리 상상해 보시는 어떤 그 사고를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예, 제 시간 모든 걸 다 까먹으셔도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종닭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그 최근 1, 2년간 그 외식 분야에 닭고기 분야에 유의미한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닭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뭘로 제일 많이 소비하죠? 치킨이죠. 예. 치킨은 주식입니까? 간식입니까? 이건 간식의 영역이거든요, 분명하게. 그런데 우리나라가 치킨을 그렇게 많이 먹고 치킨 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닭고기 소비량은 전 세계 10등 안에도 못 들어요. 예. 왜? 주식 소비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요즘에 누가 삼계탕이나 백숙이나 이런 걸 얼마나 먹습니까? 거의 어쩌다 한 번씩 먹고 복날에나 반짝 먹죠, 그죠? 그런데 최근에 그 주식 소비 시장에 이 닭고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송개옥, 팔각도 등을 필두로 하는 그 닭 한 마리를 이렇게 정성껏 부위별로 포션해서 구이로 푸는 식당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토종닭 품종이 30여 종이 넘습니다. 공인 품종이. 그리고 미슐랭 레스토랑 중에 나고야에 있는 나고야 코친이라고 되게 유명한 야키도리 식당이 있죠. 거기는 나고야 토종닭이 일본 내에서도 되게 유명한 토종닭인데, 그거를 막 전 부위를 발골을 해서 이걸 야키도리로 딱 해주는 이제 코스 이제 레스토랑인데, 사실 나고야 코친도 유명하지만 일본은 특정 지역의 특정 품종을 가지고 야끼도리를 하는 서비스가 그런 서비스를 하는 식당이 도쿄만 하더라도 10수군데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닭고기를 주식 영역에서 한 마리를 통째로 구워서 먹거나 습식으로 먹거나 건식으로 먹거나 할 때 아까 식자재 프레임워크에서 봤듯이 품종 차별화를 확실하게 한 데들이 훨씬 더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크게 두 가지 숙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닭고기에 대해서는. 첫째, 그 돼지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코니시 교배종만 내리먹고 있습니다. 예. 뭐 전 세계적으로 코니시 교배종이 8,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긴 하죠. 근데 한국은 일단 품종이 너무 적어요. 공인 품종이 3개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닭고기 크기도 너무 작죠. 우리가 이제 통상 시포닭을 가장 많이 써요. 닭도리탕에도 많이 쓰고 치킨에도 많이 쓰는데 시포닭은 1kg거든요. 살아있을 때는 1.5kg입니다. 한 달 정도 키워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평균 크기가 1.2kg고, 이 사진은 제가 독일의 메트로 식자재 마트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여기는 평균 중량이 아니라 작은 게 1.6kg고 큰 거는 4몇 kg짜리도 팝니다. 식자재로. 예. 4몇 kg면 얼마나 합니까? 7면조보다 더 큽니다. 예. 어쨌든 그런 닭고기를 주식의 영역에서 일반 닭으로 이렇게 풀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 보시면 토종닭을 이색적으로 요리하는 오래된 노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광양에, 해남에, 제주에 이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식당들은 닭 사시미서부터 해서 마치 일본 같아요. 닭 사시미서부터 해서 샤브샤브, 구이, 나중에 이제 죽까지 이게 쫙 코스로 나옵니다. 이런 식의
토종닭으로 푸는 요리가 불행히도 서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요리들은 앞으로 더 많이 생겨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팔각도나 송기역 같은 이런 플레이어들이 기획형 식당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완성도 높게 잘 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많이 쫓아가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외식업계에서 이런 닭을 주식 구이로서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요구가 많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이제 토종닭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는 없지만 이제 그 제주 구엄닭 같은 경우도 되게 괜찮은 토종닭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 이제 육계가 아닌 산란계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공식 용어로는 알닭, 우리가 업계에서 부를 때는 노게닭, 폐게닭 등으로 불리는 산란계의 닭입니다. 얘가요, 평택에 가면 폐게닭 골목이 있어요. 식당들이 쫙 있어요. 옛날에 평택이 엄청나게 큰 이 양계 도축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잔재로 이 폐게닭 식당들이 남아 있는데요. 폐게닭은 이제 산란을 하다가 이제 수명이 다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육질이 질기고 맛이 없다고 알려져 있죠. 이제 식재료 상품성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첫째, 폐게닭은 평균 중량이 1.3에서 1.5kg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육개보다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육수용으로 활용하는 식당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렇게 유명한 닭고기를 가지고서 유명하게 만드는 이런 식당들이 이걸 폐게닭을 육수로 많이 씁니다. 일반 육개로는 깊은 맛이 덜 나고 토종닭을 쓰자니 너무 비싸거나 너무 맛이 좀 진하고 해갖고 이 노게닭의 그 적당한 풍미와 깊이를 가지고서 육수를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얘가 중요한 건 가격이 매우 쌉니다. 일반 육개보다 30에서 50% 정도가 싸고요. 광역시 이상에만 계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지역이든 이 폐게닭 유통하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닭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압력솥으로 얘를 일정 시간을 찐 다음에 그 살을 발라서 직화용으로 양념 발라서 굽거나 하면 미리 삶은 티가 안 날 정도로 되게 육향과 육질이 좋습니다. 보통은 직화를 바로 생으로 굽잖아요. 근데 이 저렴한 식재료인 이걸 가지고서 한번 삶아서 연육을 시킨 다음에 이런 폐게닭볶음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남대문 가까운 여기에 보면은 닭진미 강원집 되게 유명한 노포죠. 여기서 백반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폐게닭 압력솥에 푹 삶아서 찢어갖고 이제 노랑 닭국물하고 같이 나오는데 아주 맛있죠. 예. 사실 그 폐게닭으로 할 수 있는 요리가 이런 볶음서부터 닭게장서부터 닭도리탕서부터 두루두루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런 식재료를 가지고서 이 프랜차이즈나 브랜드를 풀어도 되게 좋을 텐데 조만간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